일본이 더 이상 까불면 불바다로 만들어주겠다. 한국의 경고를 코웃음치던 일본 정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맹국을 정치쇼에 이용하려다 세계를 적으로 돌린 일본. 그들이 믿었던 미국마저 등을 돌렸고 국제사회는 일본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약소국이라 부르며 건드렸던 일본 수뇌부는 연쇄 사퇴했고 강대국 일본은 하루아침에 왕따 신세가 됐습니다. 세계가 경악한 그날의 진실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총리 관저 지하 전략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아야. 외무성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중견 실무자였어요. 회의록 작성 담당으로 이번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게 됐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내용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 멈췄을 때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양쪽 벽은 회색 콘크리트였고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경호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끝까지 직진하시면 됩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평소 외무성 회의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는 공식 기록이 남지 않는 공간이구나 직감적으로 알았죠. 전략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무거운 남자들의 대화였어요. 노크를 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시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타원형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다카이 총리가 있었고 양옆으로 원로급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모두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회의록 담당입니까? 총리가 물었어요. 네. 외무성 나카무라입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쪽에 앉으시오. 기록만 하면 됩니다. 그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았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됐어요. 이 회의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다음 선거가 어렵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총리 오른편에 앉은 원로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색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전 관방장관 출신이었습니다. 총리, 지지율을 올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관심을 돌릴 이슈가 있어야 해요. 그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왼편에 앉은 또 다른 원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중국을 자극하면 국민이 열광합니다. 센카쿠 문제만 건드려도 여론은 바로 돌아섭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국가전략회의인가 싶었죠.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위험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제 보복이 두렵습니다. 우리 수출의 20%가 중국 아닙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면에 앉아있던 세 번째 원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전직 외교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가장 침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위험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약소국입니다. 국제사회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독도 문제로 가볍게 흔들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타이핑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독도 문제를 가볍게 흔든다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총리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 그가 중얼거렸어요. 확실히 중국보단 안전하겠군요. 첫 번째 원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도 작고 군사력도 약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우리 편을 들 겁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이 더 중요한 동맹국이니까요. 저는 화면만 바라보며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이었죠. 아니, 도박보다 더 나쁜 것 같았어요. 계산 없는 오만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원로가 구체안을 제시했습니다. 블랙이글스 금유 문제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달 에어쇼 참가 때 금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독도 영공 침범을 이유로 들면 국민이 납득할 겁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체적이고 좋습니다. 방위성과 협의해서 진행하시오. 저는 그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이 아니라 선거 공작이었어요. 한 나라의 외교 관계를 정치적 쇼에 이용하려는 거였죠. 두 번째 원로가 덧붙였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중요합니다. NHK와 주요 신문사에 미리 브리핑하고
한국의 도발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총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을 건드립시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회의실 안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마치 좋은 아이디어를 찾은 것처럼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회의는 30분 더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담당 부서를 정했어요. 방위성이 금유 중단 발표를 맡고 외무성이 한국 측 항의에 형식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죠. 언론 브리핑은 관방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타이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기록이 절대 공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게 알려진다면 일본 외교는 끝장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오늘 회의 내용은 절대 외부에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참석자 명단도 기록하지 마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노트북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에는 방금 기록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일본이 동맹국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증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외무성 실무자로서 저는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하지만 양심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죠. 이건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관저 밖으로 나오니 도쿄의 밤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방금 무언가 끔찍한 일이 시작됐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방위성에서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블랙이글스 금유 지원 중단 공식 발표문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하는구나. 어제 지하 전략실에서 나눈 대화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했죠. 오전 10시 방위성 브리핑룸에서 공식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외무성 연락관 자격으로 뒤쪽에 서 있었어요. 방위성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 고개비행팀에 대한 금유 지원을 즉각 중단합니다. 독도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한국 측과 사전 협의는 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대변인이 간단히 답했어요. 저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전 통보도 없었거든요. 어제 회의에서 원로들은 기습 발표를 강조했었죠. 한국의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무성 아시아국 나카무라 과장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죠. 한국 대사관 김참 사관입니다. 금유 중단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발표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김참 사관이 말했어요. 한일 군사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일방적 조치는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최대한 진정시키려 했어요. 상부에 전달하고 공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국장실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국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금유 중단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외교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국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알고 있네. 그게 우리 목적이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이라고요? 나카무라 과장. 국장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자네 어제 회의에 있었지? 그럼 알 거 아닌가. 우리는 한국의 반발을 원하고 있어. 강경 이미지가 필요하거든. 한국은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겁니다. 제가 항변했어요. 한국 공군과는 수십 년간 협력해왔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르면 동맹,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따위가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나. 약소국 주제에 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계산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내내 한국 측에서 항해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대사관뿐 아니라 국방부,
외교부에서도 직접 연락이 왔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 한일 군사협력 정신 위배, 즉각 철회 요구. 저는 매번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검토 후 회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요. 오히려 한국이 더 크게 반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녁 무렵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재고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A4 용지 3장 분량이었어요. 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 가능성, 지역 안보 협력 체계 붕괴 우려, 미국의 불편한 시선, 모든 리스크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썼어요. 금유 중단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문서를 들고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국장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그가 물었습니다. 재고 요청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건넸어요. 한국 측 반발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국장이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던졌어요. 자네 입장은 알겠네. 하지만 이건 정치적 결정이야. 우리 같은 실무자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나카무라 국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외교관이지? 그럼 상부 지시를 따르게. 개인 감정은 집어치우고 말이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국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측에서 보낸 최종 항해 공문이 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양국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했습니다. 정작 걱정해야 할 수뇌부는 지금쯤 어디선가 회식하며 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우습게 봤으니까요. 약소국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불안했어요. 제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15년 전 외무성 입사 전 저는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국제관계학과 특별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첫 방문지는 판문점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그곳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긴장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DMZ 안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무거웠고 날카로웠으며 살아있는 듯 했죠. 한국군 병사들이 북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않더군요. 일본 자위대원들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육군 중위가 설명했습니다. 저 너머 2km만 가면 북한입니다. 그가 북쪽을 가리켰어요. 그들은 지금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대포, 미사일, 모든 게 서울을 향해 있죠. 우리는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싹했습니다. 일본은 70년 넘게 이런 긴장감 없이 살았거든요. 평화가 당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일 뿐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일 전쟁 중이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란 건물들이 군사분계선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선 위에 섰습니다. 발 하나는 남쪽에, 다른 발은 북쪽에. 기묘한 기분이었죠. 이 선 하나가 자유와 억압을 나누고 평화와 전쟁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병사가 북한군 병사와 불과 몇 미터 떨어져 대치하고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감이 공기를 갈랐어요. 저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중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총 한 발만 나가도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야 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해군 진해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국 해군의 심장이었어요. 부두의 정박한 구축함들을 보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거든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보다 훨씬 컸어요.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7,600톤급 괴물이었죠. 안내장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구축함입니다. 동시에 수십 개 목표를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어요. 일본 곤고급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저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낫다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함정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작전실에서 레이더 화면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해군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독자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외국 도움 없이요.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수출까지 합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세계 1위죠. 그 기술을 군함에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강해질 겁니다. 항공모함도 건조할 계획이고 핵잠수함도 추진 중입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단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중령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니까요. 그날 저녁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해군 대령과 대화를 나눴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소주잔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일본 해상자위대는 어떻습니까? 강하죠? 네, 강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아시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10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겁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일본은 평화에 익숙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을 잊은 군대는 약해지니까요. 우리는 다릅니다. 대령이 소주를 한 잔 마셨어요. 북한이 매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발전해야 해요. 자주국방.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주일미군이 모든 걸 지켜주고 있었죠. 방위 예산도 GDP 1%밖에 안 썼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스스로 강해지려 했습니다. 다음 날 K9 자주포 시범 사격을 받습니다. 육군 포병부대 훈련장이었어요. 155mm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3분 안에 6발을 쐈어요. 엄청난 속도였죠. 폭발음이 귀를 때렸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안내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입니다. 사거리 40km, 분당 발사속도 세계 1위입니다. 폴란드, 터키, 인도, 호주가 우리 K9을 삽니다. 일본 자주포보다 훨씬 뛰어나죠.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K9은 정말로 뛰어났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강했습니다. 절박함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죠. 북한이라는 적이 바로 위에 있었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어요. 독자 기술로 무기를 만들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키우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5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요? K9 다음엔 뭘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급 다음은 핵잠수함은 정말 만들었을까요? 그날 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15년 전 제가 봤던 그 나라가 아닐 겁니다. 훨씬 더 강해졌을 거예요. 판문점에서 본 그 절박한 눈빛들, 진해기지에서 느낀 그 자신감, K9 포성에 담긴 그 자부심, 모든 게 한국을 멈추지 않게 했을 테니까요. 원로들은 한국을 약소국이라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한국은 이미 강했고 계속 강해지고 있었으며 우리가 건드리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일본은 평화에 취해 15년간 제자리 걸음했지만 한국은 달렸습니다. 그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데이비드 첸. 조지타운 대학원 시절 룸메이트였고 지금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었죠.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워싱턴은 아침일 겁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아야,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 지금 통화 가능해? 제가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그가 뭔가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좋아. 이제 괜찮아. 뭔데? 한일 관계 얘기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블랙이글스 금유 중단 건 알지? 알아.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여기서도 보고받았어. 일본이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더라. 그게 문제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쇼야. 총리 지지율 올리려고 한국을 건드린 거라고. 뭐?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진짜로. 나 어제 지하 전략실 회의에 있었어. 제가 설명했습니다. 원로들이 모여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중국은 위험하니까 한국을 건드리자고. 한국은 약소국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뭔가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그거 심각한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약소국으로 본 거야.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그렇게 생각해. 국장도 심의관도 원로들도. 한국은 GDP가 작고 군사력이 약하다고 믿어. 데이비드가 낮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아야, 너희 정보기관 뭐하냐? 한국이 지난 15년간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나? 나도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15년 전 서울에서 유학했었어. 판문점도 가봤고 진해기지도 방문했어. 한국군이 얼마나 절박한지 직접 봤어. 그럼 알잖아.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 그 후 15년간 미친 듯이 달렸어. 방산, 조선, 반도체, 배터리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정확히 어느 정도야? 제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 데이비드가 자료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들어봐.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는 전 세계 10개국 이상이 사. 폴란드만 1000문 넘게 주문했어. K2 전차는 터키, 폴란드가 도입했고 FA-50 경전투기는 폴란드, 이라크, 태국, 필리핀이 구매했어. 한국 방산 수출액이 작년에 170억 달러를 넘었어. 놀랍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해군도 마찬가지야. 데이비드가 계속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운용 중이고 차기 구축함은 더 크고 강해. 잠수함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어. 독일 214급을 개량한 장보고급, 그리고 독자 설계한 도산 안창호급, 이제 핵잠까지 추진 중이야. 핵잠이 정말 가능해?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해.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의 중이야. 한국에 농축 및 재처리 권한 주는 거 통과될 가능성 높아.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일본은 제자리 걸음이야. 데이비드가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방위 예산은 여전히 GDP 1% 수준이고 자주 국방 의지도 약해. 미군 의존도가 너무 높아. 반면 한국은 독립적이야. 스스로 무기 만들고 스스로 방어하고 심지어 수출까지 해. 데이비드, 솔직히 물어볼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일이 충돌하면 미국은 어느 쪽 들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야, 이건 비공식 의견이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부는 절대 공개 안 할 거야. 알겠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말해줘. 한국이야.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지금 미국한테 한국이 일본보다 중요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우리 첨단 산업 전부 한국 부품 없이는 못 돌아가. 삼성, SK 하이닉스 없으면 미국 기업들 멈춰. 군사적으로도? 제가 물었죠. 군사적으로도 그래. 그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견제 최전선이야. 지리적으로 일본보다 앞서 있어. 게다가 한국군 전투력은 실전 경험 바탕으로 다져졌어. 북한과 대치하면서 말이야. 일본 자위대는 평화에 익숙해. 데이비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0년간 전쟁 안 했잖아. 훈련은 잘하지만 실전 감각은 한국이 훨씬 위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왠지 어둡게 느껴졌어요. 데이비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만약 일본이 한국을 계속 압박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반격할 거야. 데이비드가 즉답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 북한 상대하면서 버틴 나라야. 일본 압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국제사회는 한국 편 들 거야. 왜? 일본이 먼저 도발했으니까.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한국 비난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금융 중단하고. 이건 명백한 외교 결례야. 한국이 반발하면 정당방위로 보일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거네. 엄청난 실수지.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아야, 솔직히 너희 상부 제정신이야? 한국을 약소국으로 보다니. 15년 전도 아니고 지금이 2025년인데 나도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아. 과거에 갇혀 있어. 그럼 너는 어쩔 거야?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계속 반대할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상부한테 계속 경고할 거야. 이건 재앙이 될 거라고. 조심해. 데이비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나서면 너만 손해야. 알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강대국이었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으며 일본만 모르고 있었죠. 그날 이후 원로와 총리들에게 여러 번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일주일 후 저는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NSC 실무협의회
일본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게 된 거예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직접 지명했죠. 자네가 가서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심사관이 제 여권을 유난히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외무성이시네요. 그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업무차 방문입니다. 제가 답했죠.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주는 그의 손놀림이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지금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이죠.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일본의 일방적 금유 중단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힐끗 봤어요. 일본 분이세요? 네.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요즘 일본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죠. 서울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약소국이라던 원로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약소국처럼 보이나? 다음 날 아침 청와대 인근 NSC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표단은 총 5명이었어요. 단장은 외무성 심의관이었고 저는 기록 담당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인사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악수를 나누는데 한국 안보실장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국 안보실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 때문에 금유 중단이라니 이건 명백한 외교적 모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리 심의관이 준비된 답변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의 독도 영공 침범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권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어제 지하 전략실에서 나눈 대화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주권 수호가 아니라 선거 공작이었죠. 한국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영공 침범이라니요? 우리 초계기는 정상적인 순찰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일본 측이 과잉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모든 걸 기록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걸요. 회의가 1시간쯤 진행됐을 때 한국 안보실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레이더 추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우리 초계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 측 전투기가 우리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심의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얼버무렸어요. 오늘 논의는 금유 중단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문제라고요? 한국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증거도 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정작 자신들의 침범은 다른 문제라고 합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양측이 냉정하게. 하지만 우리 심의관이 이미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우리 총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영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불가피하게 금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한국 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한 이 조치는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타이핑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내 내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사과를 요구한다고요? 우리가 먼저 도발해놓고 한국 안보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일본 측이 그런 입장이라면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군요.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제가 끼어들려 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카무라 과장, 우리 심의관이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은 기록이나 하시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한국 측 인사들이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실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일본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우리 대표단만 남았습니다. 심의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상대로 한국이 흥분하는군. 이 정도면 국내 언론 플레이하기 딱 좋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의관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보복 조치를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복. 심의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나. 경제 규모도 우리 3분의 1이고 군사력도 한참 아래인데. 하지만
나카무라 과장, 심의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시만 따르면 됩니다. 개인 의견은 필요 없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과 한강을 오가는 차량들. 활기찬 도시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봤구나.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믿었던 게 착각이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발은 시작됐고 한국은 분노하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요. 공식 채널로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어요. 상부는 듣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개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워싱턴에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조지타운 대학원 시절 같이 공부했던 마이클이었죠. 지금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긴급 통화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마이클, 급한 일이 있어. 한일 관계가 심각해지고 있어. 미국이 개입해서 중재해줘야 할 것 같아. 시간 될 때 전화 좀 하자. 답장은 3시간 후에 왔습니다. 아야,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 내일 저녁 통화 가능해. 다음 날 밤 11시 제 책상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야근하는 척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마이클, 제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야,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죠. 미안해. 급하게 연락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고 있어. 알아.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도 보고받고 있어. 블랙이글스 금유 중단건이지? 그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이클, 이건 우리 정부가 잘못 시작한 거야. 정치적 이유로 한국을 건드린 거라고. 지금이라도 미국이 개입해서 조정해주면 아야. 마이클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저는 놀랐습니다. 왜?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잖아. 미국이 나서서 중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이클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한국을 무시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 더 오래된 동맹국이잖아. 경제 규모도 크고 전략적 가치도 높고. 아야, 넌 상황을 잘못 보고 있어. 마이클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경제 얘기야? 제가 물었죠. 한국 GDP가 일본의 3분의 1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경제만이 아니야.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봤어? 삼성, SK 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들어. 미국 기업들 전부 한국 칩 없으면 멈춰. 그건 알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한국은 핵심 산업에서 세계 1, 2위야. 게다가 군사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어. K9 자주포, K2 전차. 우리 동맹국들이 줄줄이 사가고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일본이 여전히 더 크고 강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안보. 마이클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어요. 한국은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축이야. 중국 견제하려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일본도 중요하지만 지리적으로 한국이 더 전방이거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어요. 아야, 솔직히 말할게.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건 미국은 일본 편 못 든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인데? 동맹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거 아니야. 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일본이 먼저 도발했잖아. 증거도 없이 한국을 비난하고 금유 중단했어. 우리가 왜 그걸 지지해야 해? 하지만 이건 오해에서 시작된 거야. 제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 있어. 미국이 중간에서 조정만 해주면 아야.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무부 입장은 정해졌어. 이번 사안은 한일 양자 문제로 본다. 미국은 중립을 지킨다. 한국이 과잉 대응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미국이 중립이라니요? 사실상 일본을 버린다는 얘기였어요. 마이클, 우리 상부는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어.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약소국으로 보고 있다고. 미국이 나서면 한국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야. 마이클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야. 그리고 미국은 나서지 않아. 일본 정부한테 그렇게 전달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을 선택한 거였죠. 우리 상부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 약소국로는 허상이었어요. 미국은 이미 한국의 가치를 알고 있었죠. 경제, 기술, 안보 모든 면에서
한국이 핵심 동맹이라는 걸요. 저는 노트를 꺼내 방금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입장. 중립 유지, 한국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일본에 대한 지지 없음, 이걸 상부에 보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누가 믿을까요? 총리실 원로들은 여전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국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긴급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국 국무부 측과 접촉했습니다. 사적으로. 국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네 권한 바뀐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미국은 이번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답니다. 중립을 지킨다고 합니다. 국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실제로는 우리 편이지. 한미동맹이 한국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은 진심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군사기술 모든 면에서 한국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나카무라 과장, 국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자네 너무 예민한 거 아냐? 한국 따위가 일본보다 중요할 리 없어. 미국도 그걸 알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혼자 남겨졌다는 걸요.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각국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어요. 한국 언론 동향이라는 제목이었죠. 조선일보, 일본의 무례한 처사 강력 비판, 중앙일보, 동맹 파기 수준의 모욕, 한겨레, 일본 극우 정권의 위험한 도발, 모든 주요 언론이 일본을 성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상 범위였어요. 문제는 다음 장이었죠. 국제 언론 동향이라는 항목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국제사회 우려, 워싱턴 포스트, 한일 갈등 심화, 미국 중재 가능성 낮아,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 외교 실책으로 아시아 안보 불안정, CNN, 일본 정부의 지나친 행동에 비판 증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국제 언론이 일본을 비판하는 거죠? 한국이 잘못한 거라고 우리는 발표했는데요. 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예상했나고? 들어가니 국장뿐 아니라 심의관, 과장급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나카무라, 자네도 봤나? 국장이 물었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 말인가?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제가 답했죠. 어떻게 된 거야? 심의관이 소리쳤어요. 왜 국제사회가 우리를 비판하지? 한국이 영공 침범한 거라고 했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이 레이더 기록을 공개하면서 우리 주장에 반박했고요. 그럼 우리도 증거를 내놓으면 되잖아. 심의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초에 없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거였죠.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브리핑을 한 거예요. 한국 NSC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금유 중단은 한일 군사협력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영상을 보던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라니 뭘 하겠다는 거야?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총리실에서 걸려온 거였어요. 지금 당장 관저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30분 후 저는 다시 지하 전략실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총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원로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옵니까? 첫 번째 원로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과격합니다. 하지만 곧 진정될 겁니다. 진정? 총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국제 언론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미국도 침묵하고 있고 이게 진정되는 겁니까? 미국은 우리 편입니다. 두 번째 원로가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말 안 할 뿐이지 뒤에서는 지지하고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미국 국무부는 중립 입장입니다. 개입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국장이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나카무라, 지금 뭐 하는 건가?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우리보다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 건에 일본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돼. 세 번째 원로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중요할 리 없어. 경제 규모를 봐. GDP가 우리 3분의 1밖에 안 돼. 하지만 반도체는요? 저는 반박했어요. 배터리는요? 한국 없이 미국 기업들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총리가 손을 들어 정리했어요. 그만. 이제 와서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대책을 찾아야 해요. 그날 회의에서 더 위험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원로가 제안한 거였어요. 이미 시작한 이상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을 통제해 우리 우위를 과시합시다. 해상자위대 파견으로 압박하는 겁니다. 총리가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어요. 한국이 감히 우리 자위대를 건드리겠습니까? 첫 번째 원로가 말했어요.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은 겁먹고 물러설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제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대응할 거예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로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총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해상자위대를 파견하십시오. 한국에게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줍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은 패닉 상태입니다. 나가보게. 총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가 예상 밖의 반격을 받자 당황한 거였어요. 그리고 당황한 상태에서 더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이건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자존심이었죠.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해상자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위성 연락관 자격으로 작전 상황실에 배치됐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했죠. 새벽 5시 요코스카 기지에서 초계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P3C 오리온이었어요. 목표는 동해 독도 인근 해역이었죠. 한국 해군 구축함이 작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작전명은 감시활동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위협 비행이었어요. 한국 함정 근처에서 저고도로 접근해 압박하는 거였죠. 상황실 책임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목표 해역 도착 예정입니다. 한국 구축함과의 거리를 최소 500m까지 좁힙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500m요? 그건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책임자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에게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전 7시 45분 초계기가 목표 해역에 접근했습니다. 모니터에 한국 구축함이 포착됐어요. 세종대왕급으로 보이는 대형 구축함이었죠. 교신 내용이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목표 확인. 한국 해군 구축함 한 척. 적어도 접근 시작합니다. 초계기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1000m, 800m, 500m. 점점 한국 함정에 가까워졌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초계기. 즉시 고도를 높이십시오. 현재 위협 비행으로 간주됩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침착했지만 단호한 톤이었죠. 초계기는 무전을 무시했습니다. 계속 고도를 낮췄어요. 300m까지 내려갔습니다.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시 한국 측 무전이 들렸습니다. 일본 초계기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내려오면 경고 사격합니다. 즉시 고도를 높이십시오. 이번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제가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책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우리 초계기를 공격하겠습니까? 동맹국인데. 하지만 우리가 먼저 위협했잖습니까? 제가 항변했죠. 이건 도발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위권 행사로 볼 수 있어요. 책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초계기가 200m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 구축함 바로 위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 함정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함포 조준 레이더가 작동한 거였어요. 로곤 경고가 울렸죠. 경고.
화기관제 레이더 포착. 초계기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피 기동 들어갑니다. 초계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쏠 뻔했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쏠 뻔했다고. 책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반격할 거라는 걸요. 무전으로 한국 측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일본 초계기. 다음번엔 경고 없이 사격합니다. 우리 영해와 작전 구역을 존중하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다시는 오지 마라. 초계기가 복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작전은 실패였어요. 한국을 위협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쫓겨난 거였죠. 오후 1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리실, 방위성, 외무성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저도 보고 담당으로 참석했습니다. 책임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구축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로 우리 초계기를 조준했습니다. 명백한 위협 행위입니다. 그 전에 우리 초계기가 200m까지 접근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위협한 겁니다. 나카무라. 자네 계속 한국 편만 드는군. 방위성 간부가 노려봤습니다. 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저는 똑바로 그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적어도 위협 비행을 했고 한국이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고 한국이 자위 조치를 취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 외부에서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칠함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미국 칠함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한일 양측에 자제를 요청했고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긴급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총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군.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양측에 자제를 요청한 겁니다. 일본만 돕는 게 아니에요. 중립적 중재입니다. 그래도 충돌은 막혔잖아.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긴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다만 미국이 전쟁을 막은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국장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나카무라, 자네 너무 나간다. 상부를 계속 반박하면 자네 경력에 문제 생겨.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답했죠. 이건 진짜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발의 흐름은 이미 구축됐어. 우리가 멈출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초계기가 낮게 내려가는 장면,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로곤,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 이건 진짜 전쟁이었어요. 총알이 오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전투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다음엔 정말로 누군가 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틀 후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주최였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죠. 무슨 내용일까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항해 성명 아닐까요? 아마 해상 충돌권에 대한 공식 입장일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화면에 한국 국방부 브리핑룸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이었어요. 그리고 단상에 공군 장성 한 명이 올라왔습니다. 별이 3개 달린 중장 계급장이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김도현 공군 참모차장.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참모차장이 직접 나온다는 건 중요한 발표라는 의미였어요. 김도현 장군이 원고를 펼쳤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블랙이글스 금유 중단 조치 이후 우리 공군은 대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정을 발표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팀을 KF-21 기반 기종으로 전환합니다. 김 장군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공중금융은 우리 자체 능력으로 해결합니다. 일본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 누군가 외쳤어요. KF-21로 전환한다고. 모니터 속 김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KF-21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미 양산 체제에 들어갔으며 고개비행팀 운용에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중급류기 또한 우리 공군이 보유한 KC-330 시리즈로 자체 해결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자주국방 강화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 공군은
완전한 독립작전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김 장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의 금유 중단은 우리에게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 말을 잃고 있었어요. 국장실 내선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죠. 저는 급히 국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국장이 TV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봤나? 나카무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한국이 KF-21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KF-21이 뭔가? 국장이 물었어요. 저는 자료를 찾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작년에 첫 양산기가 나왔고요. F-16 수준의 성능에 스텔스 기능까지 일부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해? 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이미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출까지 추진 중입니다. 폴란드,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려 했는데 오히려 한국이 강해진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유 중단이 한국 자주 국방 체제 강화로 이어진 겁니다. 오후에 총리실에서 긴급 소집이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지하 전략실이었어요. 저는 회의록 담당으로 참석했습니다. 총리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원로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빨라? 총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KF-21이라니. 그게 언제 만들어진 거야? 첫 번째 원로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0년 가까이 준비한 겁니다. 우리는 왜 몰랐어? 총리가 소리쳤어요. 정보기관은 뭐 했나고? 두 번째 원로가 변명했습니다. 한국 방산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정도 기술력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원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약한 곳을 건드렸는데 왜 강해져?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예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한국을 약소국으로 본 게 착각이었어요. 총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제 여론은 어때? 외무성 심의관이 보고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압박이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총리가 물었어요. 공식 논평은 없습니다. 심의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방산 발전을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무기 체계와 호환되니까요. 총리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압박하려 했는데 한국만 좋은 일 시켜준 거 아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금유 중단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은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였죠. 첫 번째 원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이제라도 대화를 시도하는 게 대화. 총리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대화하면 우리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대로 가면 상황만 더 악화됩니다. 총리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나카무라, 자네 입장은 알겠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약소국으로 봤어요. 쉽게 굴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압박을 받자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KF-21 전환 발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한국은 아직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걸요. 그 확신은 일주일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CNN 속보가 터진 거예요. 사무실 TV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미국,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옆자리 동료들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볼륨을 높였습니다. 백악관이 방금 발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으며 농축 및 재처리 권한도 함께 부여했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이 양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말을 잃고 있었죠. 핵잠이라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한테 핵잠을 준다고. 저는 급히 국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국장이 TV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봤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네, 봤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답했어요. 핵잠수함 승인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국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한테 이런 걸 줘? 화면 속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지지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수단입니다. 국장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정당한 방어 수단, 그게 말이 되나? 일본은 우리는 뭐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미국이 이 정도로 한국을 밀어줄 줄은 몰랐어요. 10분 후 총리실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또다시 지하 전략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른 관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일본 해군 우위는 이제 끝이야. 전략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총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원로들은 서로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왜 미국은 한국한테? 첫 번째 원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일본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이라고요? 두 번째 원로가 반박했어요. 우리가 먼저 한국을 건드렸잖아. 그게 이 결과를 만든 거야. 총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외무성, 상황을 설명해 보시오. 심의관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펼쳤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건가? 총리가 물었어요. 최소 1년 전부터입니다. 심의관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비밀리에 협상해왔습니다.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보 실패야. 세 번째 원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뭘 했어? 첫 번째 원로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핵잠을 가지면 어떻게 돼? 일본 해군 우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국 핵잠 한 척이 우리 잠수함 10척보다 위협적입니다. 탐지도 불가능하고 작전 반경도 비교가 안 되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였어요. 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동해는? 동해 제해권은 이제 한국 것입니다. 심의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해상자위대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뭐라고? 총리가 노려봤습니다. 블랙이글스 금유 중단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주 국방을 강화했고 미국은 그걸 지지했습니다. 도발은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제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약소국으로 봤습니다. 쉽게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고 미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가 한국한테 사과라도 하라고. 사과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전쟁. 첫 번째 원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일본과 전쟁을 해? 안 할 겁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압도할 겁니다. 핵잠이 그 시작입니다. 다음은 뭘까요?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한국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제 말이 맞다는 걸요. 총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외무성은 미국에 항의하시오. 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왜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에 이런 걸 줬는지 따지시오. 소용없을 겁니다. 심의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한국 편입니다. 우리가 고립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금 일본 정부가 사실상 붕괴하는 걸 목격한 겁니다. 한국 핵잠 승인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동북아 해양 패권의 이동이었죠. 일본이 100년 넘게 유지해온 해군 우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우리가 시작한 거였어요. 블랙이글스 급류를 끊으며 한국을 우습게 본 그 순간부터요.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본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답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형태로요.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책상 위에 국제 여론 분석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표지에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 성명, 일본의 일방적 조치 우려, 영국 가디언, 일본 정부의 무모한 도발이 지역 불안정 초래, 프랑스 르몽드,
독도 문제를 선거에 이용한 일본 비판받아 마땅. 독일 슈피겔. 일본 외교 실책으로 동맹 신뢰 추락.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럽만이 아니었어요. 아세안 국가들도 일본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행태 재현 우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 아세안 국가들 일본 행동에 불편한 심기. 태국 방콕 포스트. 지역 평화 깨뜨리는 건 일본.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국장실로 올라가니 이미 긴급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외무성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장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도발을 주도한 건 일본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심의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효과적으로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각국 정부에 우리의 일방적 금유 중단, 사전 협의 없는 결정, 증거 없는 비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외교를 잘했어? 국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항상 잘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한국 외교부는 세계 곳곳에 인맥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사국들이 공동 성명을 낸 거예요.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를 우려한다. 성명 내용이었습니다. 일방적 군사 협력 중단과 해상 위협 행위는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다. 관련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관련국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거였어요. 모두 알고 있었죠. 저는 외무성 회의실에 앉아 각국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미국, 중립 유지, 개입 거부, 중국, 일본 비판하며 한국 지지, 러시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경고, 유럽, 일본의 도발주도 비판, 아세안, 지역 불안정 우려하며 일본 책임 지적,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동맹도 적도 모두 일본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한국 외교부 장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켰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죠.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과 외교 원칙에 따라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사회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그 표현이 귀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조용했어요. 고함치지 않았고 위협하지도 않았죠. 단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우리는 대응했을 뿐입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발한 것은 일본이고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했습니다. KF-21 전환도 핵잠수함 건조도 모두 우리 주권 범위 내의 정당한 결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외무성 회의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항해 서한이 쏟아졌거든요. 독일 대사관, 일본의 행동에 실망, 프랑스 대사관, 동맹국으로서 우려 표명, 호주 대사관, 지역 안정 위협 행위 자제 요청, 싱가포르 대사관, 아세안 국가로서 유감 전달, 심지어 친일 성향이 강한 국가들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외교적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 모이시오. 그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이요? 한 과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대책을 세웁니까? 이미 국제사회는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그럼 설명하면 되잖아. 다른 과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야. 전달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펼쳤어요. 우리가 한국 영공 침범이라고 주장했지만 레이더 기록이 없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록을 공개했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금유 중단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독도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내 정치용이었으니까요. 나카무라 과장, 국장이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 위협 비행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당방위로 레이더를 조준했고 우리가 물러났습니다. 모든 증거가 일본이 도발자라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 국장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외무성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이라도 마시겠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으며
한국 따위라고 했던 원로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며 고개를 저었던 국장, 그 모든 오만이 이제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KF-21도, 핵잠도, 외교 네트워크도 모두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건드렸을 때 그 모든 걸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쿄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별도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방위성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나카무라 과장,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주십시오.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물었습니다. 잠수함입니다. 우리 잠수함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분 후 저는 방위성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서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잠수함 소류급 3번 함이동해 작전 중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2시간 전부터 통신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게 뭡니까?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수함이 움직이려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5시. 잠수함과의 마지막 교신 기록이 재생됐습니다. 스피커에서 함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본부, 이상합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려 하면 엔진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도 먹통입니다. 뭔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에서 응답했습니다. 소류 3 상황을 명확히 보고하십시오. 시스템 점검 결과는 시스템은 정상입니다. 함장이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함장님, 통신요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수중 음파 감지됩니다. 한국 신형 수중 감시망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포착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수중 감시망이라고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게 뭔데?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본 기억이 났거든요. 찾았습니다. 한국 해군 신형 수중 감시 시스템 운용 개시. 작년 말 기사였어요. 동해 전역을 커버하는 센서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전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잠수함 소류 3번함. 차분하지만 단단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스피커를 응시했어요. 폭력은 없습니다. 목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손상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귀국을 승인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우리 잠수함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그것도 한 발의 총알도 쓰지 않고요. 소류 3. 응답하십시오. 본부에서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함장의 무기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본부.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국이 우리 시스템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엔진도, 타도, 심지어 잠만경도 그들 허락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본부 담당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함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선의에 목숨을 맡긴 상태입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리실과 연결해 주십시오. 긴급 사안입니다. 10분 후 영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총리와 원로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모두 잠옷 차림이었죠. 급히 깨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설명하시오. 총리가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책임자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한국 신형 수중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당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원격 제어라고 첫 번째 원로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한국 기술이 그 정도였습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수중 음향 기술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독자 개발한 소나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수중 제어 기술도 개발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어? 두 번째 원로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약소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술 발전을 주목하지 않았죠. 총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대책이 뭡니까?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 요구는 명확합니다. 총리의 공식 사과입니다. 사과? 총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내가 한국한테 사과를? 그럼 승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3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할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세 번째 원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보적으로, 작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의 미래는 어두웠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한국 손에 잡혀 있었어요. 한 발의 어뢰도 한 방의 총알도 없이요. 그저 기술로 조용히 완벽하게 제압당한 겁니다. 총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과문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일본이 진 겁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진 거였어요. 한국을 약소국이라고 부르며 건드렸던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외무성 회의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동료들도 모두 모여 있었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준비된 원고를 펼치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게 보였어요. 이번 한일 관계 악화 사태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총리가 계속 말했어요. 충분한 협의 없이 블랙이글스 급류를 중단했고 증거 없이 한국을 비난했으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특히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의 경솔한 행동으로 양국 관계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동해에서 억류 중인 우리 잠수함 승무원들의 안전한 귀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10초 넘게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담화가 끝나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TV를 껐어요. 끝났네.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히 끝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원로 3명이 동시에 사퇴한 겁니다. 급류 중단을 주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원로는 짧은 성명만 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두 번째 원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익을 해친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원로는 성명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저녁 무렵 방위상 사퇴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외무상도 물러났죠. 안보보좌관도 같은 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무성 복도를 걸으며 빈 사무실들을 지나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사람들로 붐볐던 곳이었죠.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만 남아 있었어요. 국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국장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저도 가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책임져야지. 국장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요. 명령을 따른 게 잘못이었어.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처럼 반대했어야 했는데 나는 비겁했어. 그는 마지막 상자를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와 스쳐 지나가며 한마디 했어요. 나카무라. 자네는 끝까지 옳았어. 계속 싸우게.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외무성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 절반이 사퇴했거든요. 남은 사람들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각국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인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대사관 김참 사관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나카무라 과장님께. 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태 동안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양심과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과장님은 끝까지 옳은 말씀을 하셨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과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그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적국이 아닌 우리가 잘못됐던 이웃 나라로부터요. 오후에 임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남은 간부들이 모였어요.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건해야 합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총리도 사과했고 고위 관료들도 다 물러났는데 뭘 더 해야 합니까?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해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과거의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나카무라 과장 말이 맞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고요.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잠수함이 출항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승무원 43명 전원이 무사히 귀환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폭력도 없었고 손상도 없었어요. 단지 메시지를 전달했을 뿐이었죠. 우리를 제압할 수 있지만 해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요. 저는 전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일본은 변해야 했어요. 오만을 버리고 이웃을 존중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혹독한 방법으로요. 일본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조직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한국 도발 음모를 목격했고 경고했지만 무시당했으며 결국 일본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 경험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왜 한국의 부상을 아무도 보지 못했는지, 일본의 잘못된 전략 문화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느꼈죠. 어느 금요일 오후 제 책상 위에 우편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야에게. 마이클의 필체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었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 너는 옳은 일을 했어. 우리 국무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 한국의 군사 외교 시스템을 연구하는 거야. 아시아 전문가들이 모이는데 내가 필요해. 내 경험과 분석이 꼭 필요하거든. 워싱턴으로 와.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라는 제안이었어요. 일본을 떠나 한국을 연구하는 일. 생각할수록 그게 제가 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차관실로 갔습니다. 사표를 제출하려고요. 들어가니 차관이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차관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차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예상했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 갈 건가? 미국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국무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요. 한국을.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답네. 끝까지 한국에 대해 옳았던 사람이 이제 한국을 연구하러 가는구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사표 수리하지. 좋은 연구하게. 2주 후 저는 나리타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어요. 10년 넘게 일했던 외무성을 떠나는 건데 생각보다 가벼웠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데 뒤에서 누가 불렀습니다. 나카무라 과장님. 돌아보니 한국 대사관 김참 사관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참 사관님.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과장님 떠나신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가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작별 인사도 못 드릴 것 같아서 공항까지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편지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한일 관계에 희망이 있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제 양심을 따랐을 뿐인데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김참 사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미국에서 좋은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꼭 서울에도 오십시오.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상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마이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야,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가방을 끌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펼쳐졌어요. 백악관, 국회의사당, 기념비들, 세계 권력의 중심이었죠. 내일부터 국무부로 출근하면 돼. 마이클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팀은 10명 정도야. 한국 전문가들이지. 내 역할은 일본 시각을 제공하는 거야. 왜 일본이 한국을 오판했는지 분석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정리 시작했거든요. 마이클이 힐끗 저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희 일본은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했어. 우린 알고 있었지. 한국이 이미 새로운 중심축이라는 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해. 알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이클과 헤어진 후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 부상과 일본 몰락에 대한 연구.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다. 일본은 그 진실을 외면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이제 나는 그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써 내려갔죠. 지하 전략실에서의 첫 회의. 원로들의 오만한 말들, 금융 중단 발표, 서울에서의 굴욕적인 협상, 미국의 냉담한 반응, 한국의 KF-21 전환, 핵잠수함 승인, 국제사회의 고리, 그리고 마지막 잠수함 제압,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첫 챕터를 마쳤어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이 못 본 것을 연구하는 새로운 인생이요. 한국의 진짜 능력을, 그들이 어떻게 조용히 강해졌는지를, 왜 세계가 그들을 주목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도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자였죠. 진실을 쓰는 사람.